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43세 진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아내 지혜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여자죠. 제가 사진관에서 묵묵히 일할 때 지혜는 밖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늘 하던 대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향수도 뿌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도 짓고 그랬는데 그날은 무표정한 채로 기계적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어디 아파? 제가 물었죠. 지혜는 거울을 통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괜찮아. 외근 나가야 해서 좀 일찍 준비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고요. 평소 지혜는 화장하면서 오늘 일정이 어떻고 어느 거래처를 만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말이 없더라고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얼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바쁜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할 때도 평소 같으면 다녀올게 하면서 뽀뽀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툭 던지듯 먼저 가라고만 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지혜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도 움츠려 있고 뒷모습만 봐도 뭔가 위축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도 직장인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처럼 사진관으로 출근했어요. 그날이 지혜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사진관에서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사진을 찍으면서도 계속 지혜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지혜가 좋아하는 떡볶이 생각도 나고 저녁에는 뭘 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후에 들어서니 뭔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지혜가 아침에 보여준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소에는 점심시간쯤 안부 문자라도 주고받곤 했는데 그날은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점심 먹었어?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에도 다시 일 많아? 라고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지혜는 바빠도 제 문자는 꼭 확인하고 간단하게라도 답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예 읽지도 않다니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사진관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7시 반쯤에는 들어왔을 텐데 8시가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8시 반, 9시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야근을 하나 싶어서요. 혹시 저희 아내 지혜 씨 아직 회사에 있나요? 아, 지혜 씨요? 오늘 연차 내셨던데요. 아침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차를 냈다고요? 아침에 외근 나간다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급히 지혜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지혜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에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가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도 문의해봤죠.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지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전화해봤지만 24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혜 전화인가 싶어서 후다닥 받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진수 씨 맞나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아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망했다고요? 아침에 멀쩡히 나간 지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현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혜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우리 집도 아닌 처음 들어보는 주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택시 기사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떨고 있었나 봅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경찰차들과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구경꾼들도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래? 사람이 죽었다던데?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에서 내려서 1503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안에는 감식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서동욱이라는 분인데 부인 회사 상사라고 하더군요. 경찰관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회사 상사의 집이라고요? 지혜가 왜 상사 집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런 시간에요? 경찰관은 저를 안내하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에 집주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왔더니 이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더라고요.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 지혜가 엎드린 채 누워 있었어요. 속옷 차림으로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지혜야. 지혜야. 저는 달려가서 지혜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저를 말렸어요. 아직 수사 중이라 만질 수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죽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침실을 둘러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수면제 포장지가 여러 개 있었고 반쯤 비워진 와인잔도 보였어요. 지혜의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지혜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손글씨로 쓰인 유서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이젠 너무 지쳤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짧은 유서였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쳤다는 걸까요? 왜 남편인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감식반 직원이 현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3시경으로 보입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중독사로 추정되고요. 다른 외상은 없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습니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부인이 언제부터 이 남자와 관계였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저는 서동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회사 일 얘기를 집에서 별로 안 했거든요. 실제로 지혜는 회사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가끔 거래처 사람들이 까다롭다는 얘기 정도만 했지 구체적인 인물 얘기는 안 했거든요. 경찰은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있었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정황도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하필 이 남자 집에서 죽었는지 말이에요. 서동욱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에 여자분이 혼자 올라가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 오시던 분이었어요. 가끔 오시던 분이라니요? 지혜가 이 집에 자주 왔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혜의 시신과 함께 영안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혜는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었죠. 새벽까지 지혜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던 것,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것,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서동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6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수트를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변명 같은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연습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도 말이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오후에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점심시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제가 상무이고 지혜 씨는 저희 부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적으로 만나게 된 건가요? 가끔 업무 상담도 하고 지혜 씨가 개인적인 고민도 많다고 해서 경찰은 서동욱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까지 가는 게 정상일까요? 회사에서도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혜 동료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회사 방침상 외부인과의 면담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사적인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인사팀 과장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 씨와 서 상무님이 연인 관계였다는 건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성인이고 사적인 관계니까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지혜의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채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 언니. 정말 불쌍했어요. 서상무한테 거의 협박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외근이나 출장 핑계로 계속 불려다녔어요. 거부하면 인사평가 깎겠다고 협박하고. 지혜 언니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동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대요. 술 취한 척하면서 손을 대고 나중에는 대놓고 호텔로 부르고 지혜 언니가 싫다고 하면 너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했대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에게라도 말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서상무가 회사에서 힘이 세거든요. 임원진과도 친하고 인사권도 갖고 있고 신고해봤자 오히려 지혜 언니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료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혜 언니가 가장 무서워한 건
남편분께 알려지는 거였어요. 더러운 일에 휘말린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제야 지혜의 유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지혜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강요당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 조사는 자살로 결론 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간 건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동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지혜의 핸드폰부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지문인식으로 잠금이 되어 있었는데 경찰에서 잠금을 해제해놨더라고요. 통화 기록을 보니 서동욱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통화 기록만 봐도 20번이 넘었어요. 대부분 짧은 통화였지만 밤늦은 시간대의 통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어요. 지혜의 노트북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 상사 협박 대처법, 성추행 증거 수집, 자살 방법 이런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자살 방법이라는 검색어를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검색을 했을까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된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지혜가 다녔던 병원 기록도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6개월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진료 기록을 보니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환자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났고 불면증도 심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어요. 성희롱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의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라고 권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권했죠. 하지만 환자가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매장당할 것 같다며 거부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알려지는 게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혜는 저를 보호하려고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더러운 일에 연루된 자신을 저에게 보이기 싫어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혜의 개인 노트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던 지혜가 마지막 몇 달간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상무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다. 혼자 남으라고 했을 때 온몸이 떨렸다. 거절하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에게 말하고 싶지만 이런 더러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메모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혼자서 고통받았는지 느껴졌거든요. 남편인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삭제된 메시지들도 복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동욱이 지혜에게 보낸 카톡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밤 호텔로 와. 안 오면 내일 인사팀에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회사 전체에 소문 퍼뜨릴 거야. 너 그 정도면 고분고분해져야지. 싫으면 다른 회사 알아봐. 어젯밤 좋았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해? 내가 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혀뒀는데 배은망덕하게 굴면 안 되지.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협박이었고 강요였어요. 지혜는 피해자였던 거죠. 그리고 지혜의 답장들도 복원되었는데 그 내용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제 정말 힘들어요. 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상무님, 저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지혜가 죽기 하루 전에 보낸 거였어요. 서동욱의 답장은 드라마틱하게 굴지 말고 내일 시간 되면 연락해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동욱이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여러 여성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눈 흔적이 발견됐어요. 익명 제보도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지혜의 동료들에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개별적으로 만났더니 한 여직원은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나요? 똑같아요. 인사평가 깎겠다고 하고 좌천시키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여직원은 울면서 말했어요. 지혜 언니 소식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럴 뻔했거든요.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혜는 자살 시도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환자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기록해놨더라고요. 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매장당할 것 같다며 거부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알려지는 게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의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줬어요. 마지막 진료 때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자해 충동도 있었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혜는 저를 보호하려고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더러운 일에 연루된 자신을 저에게 보이기 싫어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클라우드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동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였습니다. 아마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했다고 뭐? 남편이 알면 어쩔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걸로 얘기할 거야. 저는 협박당해서 온 거예요. 인사평가 운운하면서. 증거 있어? 누가 믿겠어? 너 같은 년이 떠드는 소리를. 녹음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제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였던 거죠.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나 다름없었어요. 서동욱이라는 인간이 지혜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1시간 넘게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내몬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면 검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녹음 파일과 협박 메시지들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우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날 바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준강간죄, 강요죄, 협박죄, 자살교사죄.
증거로는 지혜의 녹음 파일, 협박 메시지들, 병원 진료 기록, 동료들의 진술서, 그리고 유서까지 모든 걸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했어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는데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강제적인 성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는 7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지혜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제가 받은 피해를 고려한 금액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동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할 말을 잃더라고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지혜 씨가 먼저 접근해왔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과 지혜의 일기,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이 모든 걸 반박했어요. 무엇보다 녹음 파일에서 지혜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서동욱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당했습니다. 인사평가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받았어요.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출장 핑계로 호텔에 불러내고 거부하면 좌천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했고요. 한 번은 성관계를 거부했더니 다음 날 바로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피해자가 5명이나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였죠. 특히 한 피해자는 서상무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증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냈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니까 서상무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했어요. 추천서에 안 좋은 내용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욱의 성추행과 갑질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모두들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봐 침묵했던 거죠. 지혜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한 동료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서상무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따져 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도 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변명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그만큼 서동욱의 권력이 강했다는 뜻이니까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던 거예요. 대기업 임원, 여직원 성추행 후 자살로 내몰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댓글에는 서동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회사 임원을 하고 있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서동욱을 마주했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그 악마를 보니 당장 달려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법으로 정당하게 심판받게 하는 게 지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공판에서부터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지혜의 동료들과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서동욱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검사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혜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서동욱이 얼마나 악랄하게 지혜를 협박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증거 있어? 누가 믿겠어? 너 같은 년이 떠드는 소리를. 서동욱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동욱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기록이 결정적이었어요. 지혜가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은 고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피해자는 6개월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협박 메시지들도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안 오면 내일 인사팀에 얘기할 거야. 회사 전체에 소문 퍼뜨릴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스크린에 떠오를 때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어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넘어서 자살교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증인으로 나온 동료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상무는 회사에서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좌천은 기본이고 아예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었거든요. 지혜 씨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협박을 받았어요. 너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출장이라는 핑계로 호텔에 불러내서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한 피해자는 서동욱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살아났어요. 지혜 언니 소식 듣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살 위험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협박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왜 신고를 권하지 않았나요? 서동욱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증거도 없고 오히려 매장당할 것 같다며 거부했어요. 가해자의 권력이 너무 셌거든요. 서동욱의 변호는 계속 궁색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 이런 주장들을 했지만 증거들이 모든 걸 반박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회사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서동욱이 지혜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지혜는 명백히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표정과 몸짓에서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파문도 커졌습니다. 언론은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연일 보도를 쏟아냈어요. 여성 직원 자택 아닌 남성 상사 집에서 사망, 반복된 위력관계 정황,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 여겨졌던 게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내부에서 제2, 제3의 피해자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용기를 낸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서동욱의 행태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피해를 당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성추행 당했고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시켰어요. 한 전직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무릎에 앉히고 출장 때는 같은 방을 쓰자고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임신을 이유로 거부했더니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복직할 때도 한직으로 발령내서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측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어요.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희롱을 방치한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거세졌어요.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서동욱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회사가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회사는 서동욱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한 비리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죠. 서동욱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였죠.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동욱의 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어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혼 후에는 원래 성으로 되돌리고 아이들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사건들도 잇따라 신고되기 시작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급증 권력형 성범죄 수사 확대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성단체들도 집회를 열었어요. 지혜 씨를 기억하며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이런 팻말을 들고 서동욱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혜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자 구호들이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집회에 참석해서 지혜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내일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댓글들이 SNS에 가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가중처벌 같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했어요. 서동욱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회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적 은폐 공범 관계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재판부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사가 직접 언급했어요. 서동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집 앞에는 연일 항해 방문객들이 몰려들었고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지혜의 동료들, 다른 피해자들, 여성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지혜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동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대한 범죄다. 판사는 계속해서 서동욱의 죄상을 낱낱이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협박과 성적 착취를 통해 피해자를 절망으로 내몰았다. 특히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초래했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극히 크다고 판단된다.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준강간죄, 강요죄, 협박죄, 자살교사죄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 서동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볍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4년이라는 형량이 지혜가 받은 고통에 비해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동욱은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사소송 결과도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법원은 서동욱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을 인정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혜의 유서를 한 장 들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바람핀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던 피해자였어요.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통해 밝히고 싶었던 건 지혜의 억울함이었어요. 그녀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혔고 이제야 남편 노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 억울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지혜의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혜 언니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진수 씨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혜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신고됐어요. 지혜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혜 효과라고 언론에서 부르더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도 강화됐습니다. 지혜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거였죠. 회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고 신고센터도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어요. 서동욱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들었어요. 출소 후에도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지혜야,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어. 더 이상 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이 변하고 있어. 묘비에 새겨진 지혜의 이름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 너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서 지혜가 좋아했던 코스모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비록 지혜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녀의 죽음을 통해 얻은 교훈은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권력 앞에서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교훈 말이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는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죽음이 사실은 권력형 성범죄의 결과였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서동욱이라는 악마 같은 인간이 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죠. 4년이라는 형량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지혜처럼 혼자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민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한 지 15년 된 아내 지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 11월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팀장한테 한 소리 듣고 나오는 길이었죠. 마음도 우울하고 지친 상태로 지하철역 앞을 걷고 있었는데 복권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로또 한 장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권방 아저씨가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주세요라고 했어요. 1,000원을 내고 받은 작은 종이 한 장을 지갑에 넣어두고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지연에게 오늘 로또 샀다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아내는 그런 거로 돈 버려봤자 뭐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토요일 밤에 당첨번호 발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실 그날도 지연과 작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또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올랐는데 지연이 다른 집들은 전셋값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해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로또 당첨번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제 번호를 확인해 봤어요. 지갑에서 로또를 꺼내서 첫 번째 숫자를 봤는데 맞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하면서 두 번째를 봤는데 또 맞고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맞아떨어질 때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인터넷으로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자는 5명, 총 당첨 금액 21억 원을 나눠서 한 명당 약 4억 2천만 원. 세금을 떼고 나면 약 3억 정도가 제 손에 들어오는 거였죠.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사실 지연과 저 사이에는 예전부터 조금씩 쌓인 서운함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3년 전, 지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투자한 돈만 날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다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라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남편이 무능해서 고생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죠. 심지어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도 전화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업도 실패하고 승진도 못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으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연의 친구 미영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미영이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연이 부럽다. 우리 남편도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실망스러워한다는 게 말이죠. 또 다른 기억도 있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는데 지연이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연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주는 도구일 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진짜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안정감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만약 제가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지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돈을 알게 되면 분명히 더욱 다정해질 테지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실제로 요즘도 지연은 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옆집은 아파트 바꿨는데 우리는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당연한 욕구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지연에게 당첨 사실을 말하면 분명히 기뻐할 거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도 다 잊고 행복해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일단 당첨 사실을 숨기고 지연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좀 잔인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1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지연이 경제적인 이유로만 저와 함께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일부러 우울한 표정을 지었고 퇴근해서도 한숨을 연신 쉬었죠. 평소보다 말수도 줄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척했어요.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피곤해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지연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이상하다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실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구조조정이 시작됐는데 내가 1순위야.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친구 사업 보증을 잘못 썼나 봐. 갑자기 연대보증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얼마나 되는데?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심각하게 말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잠든 척하면서 지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걱정스러운 척했어요. 괜찮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흘째 되니까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5천만 원이나 돼?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보증을 그렇게 무턱대고 섰어?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하는데 라며 원망하는 말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살면 정말 답이 없겠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챙겨야겠다는 말까지 했죠. 그때부터 지연의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고생했어, 밥 먹었어? 라고 말해주던 지연이 이제는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같이 텔레비전을 봐도 대화가 없고 식사할 때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부러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과해도 그래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지연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어하면 걱정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맨날 한숨만 쉬지 말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봐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인 창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창호는 제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결혼한 사람인데 그런 일에 끼어들기가 라고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제가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야. 나는 지연의 진심을 알아야겠어. 지금처럼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어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창호가 결국 알겠어. 하지만 정말 연기만 하는 거야. 선을 넘지는 않을 거야라고 조건을 달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창호는 외모도 준수하고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결혼은 했지만 부인과는 별거 중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었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창호가 우연을 가장해서 지연에게 접근하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지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는 거였어요. 먼저 창호를 집에 한번 초대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데 친구라도 만나야겠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창호가 오니까 지연도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창호가 계획대로 은근히 자신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어필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투자로 꽤 재미를 봤어. 민수야, 너도 여유 있을 때 같이 해볼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지연의 반응을 살폈어요. 지연은 창호 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창호가 아파트 몇 채 있는데 임대 수익만으로도 꽤 괜찮아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이 정말 부럽네요. 저희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창호는 가끔씩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있을 때만요. 그런데 지연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창호가 올 때만 되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창호와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어느 날은 창호가 지연 씨, 이렇게 젊고 예쁜데 민수가 제대로 못 챙겨드리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지연이 아니에요. 요즘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창호한테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니까 지연이 창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창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창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걸 나중에 창호한테 들었어요. 창호도 계획대로 힘든 시기인데 혼자 감당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예상이 맞아서 씁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호의 본격적인 접근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창호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제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미리 연락해둔 상황이었죠. 나중에 창호한테 들어보니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지연 씨, 민수 상황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렇게 무능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지연 씨같이 젊고 예쁜 분이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해요? 지연이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지만 창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지연 씨 인생도 소중한 거잖아요.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지연 씨가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지연 씨를 제대로 대해드릴 자신도 있고요. 민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연 씨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창호는 나중에 저한테 정말 연기하기 어려웠어. 친구 아내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라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지연의 반응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계속 진행했죠.
처음에는 지연이 거부하는 듯 했지만 점점 창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창호가 계획대로 비싼 선물도 가져다 주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지연은 남편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그 거절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올 때마다 지연의 표정이 밝아지고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요즘 창호가 자주 오네라고 말했더니 지연이 친구인데 뭐 어때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 아니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창호가 지연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한 거예요. 지연 씨,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지연 씨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도 해봐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요. 사실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창호와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연과 창호는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창호가 계획대로 지연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연이 처음에는 손을 빼더니 나중에는 그냥 두더라고요. 1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다음 행동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창호가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죠라고 하면서 지연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근처 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연은 처음에는 그래도 이건 의라고 망설이는 듯 했지만 창호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나 해요라고 하니까 결국 따라갔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쉽게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제 친구와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창호에게 미리 부탁해뒀던 대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창호가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켜놓고 지연과 대화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민수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빚까지 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창호가 지연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지연이 창호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민수랑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창호와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고 집에서도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했더니 지연이 뭘 이야기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 라고 차갑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봐야겠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일부러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가 몇 살인데?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의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서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치 스트레스를 풀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 주말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호가 집에 왔는데 제가 잠깐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에 지연과 단둘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창호가 지연 씨, 민수한테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연이 알고 있어요. 사실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창호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도 식기 마련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지연이 맞아요. 사실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것도 숨이 막혀요. 창호 씨와 있을 때가 훨씬 편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의 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연이 집에 없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연락해봤더니 친구랑 쇼핑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서 창호에게 연락해봤더니 창고도 지연 씨랑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연의 위치를 확인해봤어요. 예전에 서로 가족 위치 공유를 해놨거든요. 확인해보니 지연이 시내 한 모텔 근처에 있더라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텔에 가서 주차장을 확인해보니 창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아, 정말 내 예상이 맞았구나. 지연은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만 나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연이 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화장을 다시 한 흔적이 있었고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죠.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었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호에게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지연과의 대화를 더 명확하게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혼할 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창호가 결정적인 녹음을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눈 대화였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수는 정말 끝났어요. 빚까지 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창호 씨만 믿고 갈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창호가 계획대로 지연 씨, 이제 민수랑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연 씨를 책임질게요라고 하니까 지연이 알고 있어요. 사실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이제 어떻게 말을 꺼낼지만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사실 예전부터 민수랑 사는 게 답답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승진하고 돈도 잘 버는데 민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창호 씨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과 함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호가 그럼 언제쯤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라고 묻자 지연이 이번 주 안에 말할게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시간 낭비조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이 시간 낭비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연의 진심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먼저 말했다면 지연의 이런 본 모습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창호도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지연 씨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마음을 바꾸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할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지연이 먼저 이혼을 꺼내도록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창우와 만나고 온 게 분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창우가 녹음해준 파일들을 정리하고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또 뭐? 요즘 계속 우울한 소리만 하는데 지겨워. 그리고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아마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연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과 창우가 모텔에서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정말 끝났어요. 창우 씨만 믿고 갈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라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들도 재생했어요. 지연이 저를 비하하며 창호에게 하는 말들,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하는 대화들, 그리고 15년이 시간 낭비라고 한 말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녹음이 끝나자 지연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이런 걸? 설마 도청이라도 한 거야? 라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어. 창호도 내가 부탁한 거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빚 보증 선 것도 다 거짓말이야. 지연이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였다는 거야? 그럼 창호도? 라고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창호는 그냥 내 부탁으로 연기한 거야.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근데 넌 시험에 완전히 떨어졌어. 그러자 지연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뭐야? 나를 시험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남편이 아내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창호도 공범이었다는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잔인하다고? 그럼 남편이 어려울 때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15년을 시간 낭비였다고 말하는 건 잔인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남자를 찾는 건 잔인하지 않고? 지연이 그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나도 절망적이었다고라고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았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지연이 잠깐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차피 내 마음도 이미 떠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랑 있는 게 시간 낭비라고 했고. 이혼 서류를 보자 지연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창호는 뭐라고 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창호는 연기였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원래 결혼한 사람이고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친구 부탁으로 도와준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지연이 완전히 멘붕이 되더라고요. 그럼 창호는 나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그래. 어쨌든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시험할 정도면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고 나도 실제로 마음이 떠났으니까 이혼하는 게 맞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진짜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구나. 지연이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이랑 예금 정리해야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집은 내가 가져. 예금도 반반 나누자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제게는 로또 당첨금이 있으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이사 나갈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지연은 정말 바쁘게 짐을 쌌어요. 그런데 표정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아마 창호와의 일이 연기였다는 걸 알고 충격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혼 자체는 원했던 거라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지연이 집을 나가면서 그동안 고마웠어. 서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마치 짧은 동거였던 것처럼 말이죠. 지연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가짜 사랑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지연이 집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창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했다. 그런데 지연 씨가 계속 나한테 연락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연이 창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그때 진심이 아니었나요? 정말 연기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호가 연기였다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믿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해. 시간 지나면 포기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연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알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2달 정도는 정말 조용했어요. 저는 그동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로또 당첨금으로 뭘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말이에요. 우선 부모님께 1억을 드리기로 했고, 나머지로는 작은 카페를 차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직장 동료가 민수야, 너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당첨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자 명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거든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성과 이름 일부는 공개됩니다. 그래서 김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 나이대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금세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 소문이 며칠 사이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민수네가 로또 1등 됐다더라. 그래서 아내랑 이혼한 거 아니야? 지연이가 너무 성급했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즘에는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울고 온 것 같았죠. 민수야,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게 사실이야? 지연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열고 서서 왜? 그게 중요해? 라고 반문했어요. 지연이 답해줘. 정말 몇 억이나 됐다는 게 사실이야?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지연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모든 걸 알고 온 게 분명했어요. 아마 누군가한테 정확한 금액까지 들었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21억 당첨됐어. 5명이 나눠서 받아서 세금 떼고 나서 3억 정도 받았지. 그 말을 듣자 지연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티더라고요. 그럼 내가 집 나갈 때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첨된 걸 확인한 게 너랑 이혼하기 3달 전이었어. 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는 완전히 실망시켰어. 그러자 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민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어. 라고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보기에는 안타까웠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지연아, 이미 늦었어.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잖아. 그리고 15년을 시간 낭비라고 했고. 지연이 그건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내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로 사랑해. 다시 기회를 줘라고 계속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 어떤 사랑? 돈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랑 말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이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기부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나랑 다시 살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연이 잠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구나. 진짜 사랑이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진짜 사랑이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다른 남자를 찾았잖아. 지연이 창호는 연기였잖아. 나도 속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창호가 연기인 걸 몰랐을 때 너의 마음은 진짜였잖아. 너는 정말로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어. 그게 너의 진심이야 라고 말했어요. 지연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 우리는 이미 남남이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집도 팔아야 하고 혼자서는 생활비도 부족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나를 버렸으니까 혼자 살아가야지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민수야, 정말 안 돼. 우리 15년을 그냥 버릴 거야.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15년을 시간 낭비라고 한 건 너야. 나는 끝까지 진심이었어. 하지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지연이 그럼 진짜 끝인 거야?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이야. 내가 사랑을 시험에서 떨어진 순간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돈 때문에 다시 오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 말을 듣자 지연이 완전히 절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연이 알겠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라고 마지막 악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길 바라. 나 같은 남자도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연이 화가 나서 너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잔인한 건 내가 어려울 때 바람 피운 너야. 나는 그냥 진실을 확인한 거야 라고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창문으로 살짝 내려다보니까 지연이 한동안 아파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아마 정말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마지막까지 지연은 제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야 하는데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찾아왔으니까요. 며칠 후에 지연이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는데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생각해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연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창우한테 들어보니 지연이 창우에게도 계속 연락했었는데 창우가 정말 연기였다. 관심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결국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1억 원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냐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로또 당첨된 거니까 복권으로 번 돈이라 생각하고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래도 너무 잔인하게 시험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연이의 진심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그래, 진짜 사랑이었다면 어려울 때 더 잘해줘야 하는 건데라고 동의해 주셨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시내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예전부터 카페 사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카페 운영에 전념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성껏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늘어났어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고 직접 원두도 볶아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여기 커피 정말 맛있다고 말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반년 정도 지나니까 카페도 자리를 잡고 제 마음도 많이 안정됐어요. 처음에는 지연과의 일로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로또 당첨 사실을 먼저 말했다면 지연의 진심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한테서 지연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이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소식도 들었어요. 지연이 몇 명의 남자와 만나봤지만 다 잘 안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지연의 경제적 목적이 다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지연의 친구 미영이더라고요. 저를 알아보고는 민수 씨, 여기서 뭐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미영이가 와, 대박이다. 지연이 얘기 들었어요. 로또 당첨됐다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운 좋게 당첨됐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미영이가 지연이가 정말 후회한다고 하던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미영이가 그래도 15년 부부였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미영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연이 창우와 바람 피운 얘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지연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생각했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나이를 3살이나 줄이고 재산 상황도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경제적인 조건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잘 헤어졌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죠. 만약 그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했다면 지금도 지연과 함께 살면서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카페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사연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건 돈은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단지 가짜 사랑을 드러낼 뿐이죠.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제가 한 일이 잔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년을 함께 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만약 지연이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편안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언젠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두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우자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약. 평범한 영업사원 민수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지만 아내 지연의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의 지연이 보인 차가운 태도가 기억났기 때문이죠. 민수는 당첨 사실을 숨기고 친구 창호의 도움으로 가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연출합니다. 지연은 민수가 어려워지자 태도가 급변했고 창호의 유혹에 넘어가 바람을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15년 결혼 생활을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며 이혼을 결심했죠. 민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진실을 밝히고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지연이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애원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오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